뉴스버스 톡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현장으로 나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라 제가 일부러 서초동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지금 맞는 분야가 헌법 재판 연구관 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언론들에서 지금 찾으실 것 같아요. 지금 헌재 탄핵 심판이 얼마나 남으셨다고 보나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초면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사실은 다들 예상은 이번 주에 네. 오늘이나 이렇게 늦어도 오늘은 선고될 거라고 봤는데 예상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건 같은데요. 네. 다음 주에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론도 분열되어 있고 좀 국민들 간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지금 너무 심화되어 있어서 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재판관들도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고요. 이제 고민 그만하시고 결정을 선고할 때다 지금은. 네. 노희범 변호사님은 재판연구원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헌법재판소에 98년도 입사를 해서 네. 제가 2015년 3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7년 정도. 그러면 이런 중요 사건들을 많이 하셨겠네. 2015년까지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직전에 그만두신 그렇죠. 건데 노무현 대통령 거는 이제 경험을 하셨겠네요. 경험이 있었죠. 그 당시 네. 연구관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행정 수도 위헌 사건이라든가 좀 국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요즘 방송들 이렇게 보면 자주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바는 없지만, 네. 제가 헌법재판소에 이제 근무하면서,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이제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제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렸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헌정 질서가 이제 유린되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든 제가 가서 계엄군을 막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약간의 사명감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에서 그 윤석열 즉각 파면 이런 어떤 비상행동 시민단체에서 하는 그런 어떤 집회라든가 이런 게 계속되고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심정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나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전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거에 네. 비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실은 그때보다도 더 엄중하고 중대한 위헌적인 행위인데 그때보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헌법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 가결하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나름대로 우리 법 체계와 법을 믿고 지금 있는 것이고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 부당함, 위법함을 거리로 나와서 네. 호소하고 싶은 생각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그때도 이제 탄핵이 됐지만 국정농단은 어떻게 보면 부패범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윤석열 같은 경우 이 비상계엄을 통한 이 내란 범죄 이거는 어떤 민주주의 기초 그리고 선거제도 자체를 지금 부정선거라고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제도 그리고 사법부 공격도 하고 있고요. 이런 거 보면 국회를 봉쇄해버리고 이런 거 보면 이건 완전히 민주주의의 어떤 그 기초,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도전이고 이런 게 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은 엄청나게 더 큰 국헌문란 범죄죠. 그렇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직권남용이나 민간인이 국정 운영에 관여한 거 그리고 일부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에
협찬을 받은 강요한 것들, 거죠. 예. 이런 것들도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은 아니죠. 대통령이라는 게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런 네. 권한을 오히려 그런 데 사용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다라는 점에서 헌재가 이제 탄핵을 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의 기본 틀, 네. 헌정 질서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사실 헌정 파괴적인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죠. 어마어마한 범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법조에서도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고 위헌 행위다. 네. 따라서 사실관계도 뭐 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네.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이죠. 예. 근데 이번 주 이제 선고가 14일, 오늘이 14일인데, 야, 오늘쯤에 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물 건너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넘어가는 모양새인데, 이렇게 예상보다 좀 늦어지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명백한데, 그래도 바로 날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이렇게 좀 늦어지는데, 왜 어떤 사연, 어떤 연유로 이렇게 늦어지는지. 글쎄요, 저도 의문입니다. 궁금하고 네. 뭐 물어볼 수도 없고 뭐 알래야 알 수도 없지만 이런 사실관계 자체는 뭐 대통령 스스로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네. 군인이나 경찰을 국회에도 보내고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내고 뭐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는 자기가 뭐 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뭐 다른 정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관계 확정이나 얼마나 이것이 위법한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뭐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절차적인 위법성, 뭐 증거 능력에 관한 뭐 의견, 반박,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불만을 표시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재판부에 대한 어떤 공격이랄까요? 네.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대통령 측이나 일반 국민들이 모두 뭐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승복하고 따를 수 있도록 빈틈없이 결정문을 작성하고 네. 좀 설득력 있게 작성하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좀 고심을 하고 네. 좀 거기에 또 역량을 좀 투입하느라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또 워낙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측에서는 워낙 또 극악스럽게 대드는 것 같아요. 그때에 그렇습니다. 비해서. 네. 그때도 뭐 변호인들이 나와가지고 했고 밖에서도 시위도 탄핵 반대 시위도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태극기 시위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또 그 시위들이 서부지법 폭동도 있었지만 많이 극악스러워졌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좀 위험할 정도로 네. 그렇게 대치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은 있다고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정치적 대립이 더 극한적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지층들이 더 결집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극단적인 대립 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뭐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라든가 뭐 체포 그리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렬하게 법제도 자체를 막 부정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인 것도 어떤 극한적인 정치적 대립에서 나온 산물이 아닌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어떤 그 지지층들한테 계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것이 본인이 뭐 정당했다, 합법적이었다. 그러면서 지지층에게 뭐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또 여당 국회의원들이나 뭐 대통령 변호인단들도 뭐 적법하게 진행되는 체포영장이나 뭐 영장의 집행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오히려 뭐 조장을 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고 그러고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뭐 공수처라든가 이런 데를 뭐 고발을 하고 그리고 뭐
주요 여당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거기에 또 편승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나 탄핵 절차 진행 이런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만들고 맞서 싸우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보호, 지지가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법이 오히려 국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법 준수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서부지법 폭동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대통령의 그 선동행위, 그 어떤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듯한 그 선동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탄핵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렇죠. 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그런 그 윤석열의 그런 행위들 그리고 어떤 발언들 이런 게 이제 현재 변론 과정들에서 국민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변론은 이렇게 다 눈에 보이는 건데 평의 과정은 지금 베일에 쌓여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평의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이게 재판관들 의견을 모으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 이제 하도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뭐 재판관들의 평의는 뭐고 뭐 평결은 뭐고 뭐 언제 어떻게 뭐 절차가 진행되고 그런데 좀 쉽게 말하면 재판관들이 사건의 이제 판결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걸 이제 평의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재판관 외의 사람이 회의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고 거기는 이렇게 헌법재판 연구관들도 이렇게 보조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작성을 하거나 이렇게 문서 작성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하는 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 3층에 재판관 회의실이 있고 그것이 이제 평의실인데 예정된 회의 시간에 다들 모여서 지정된 좌석에 원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개의 좌석이 이제 있는 거죠. 옆에 이제 보조 탁자가 있고, 그리고 재판관들도 그 지정석에 다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회의를 하지만 회의의 진행은 이제 재판장이 지금 현재 이제 문영배 소장관한 대행이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주심 재판관이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는 정영식 재판관이 전체 회의에 이제 사실관계라든가 사건의 쟁점을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사실관계라든가 뭐 법적 쟁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고요. 무슨 뭐 속기를 하거나 회의록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술로 하고 이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제 결론이 내려지면 그걸 바로 이제 평결이라는 표현을 하죠. 일단은 결론이 내려진 이후에 다시 회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평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미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고 이제 결정문을 작성해서 선고만 남은 거죠. 그럼 평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평의가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 평의를 안 하면 이제 다 끝난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뭐 변론이 종결됐고 특히 이 사건이 뭐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뭐 가장 중대한 사건이고 시급한 사건이죠. 그래서 변론 과정부터 평의를 했겠지만 변론이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인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평의가 뭐 여러 차례 그리고 오랫동안 진행될 수도 있지만 재판관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으면 한 번에 평의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 뭐 한 번에 평의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 뭐 매일 10시부터 모여서 계속 이 사건에 대한 평의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평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써가지고 다른 재판관들한테 회람을 돌려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설득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관들 사이에 이제 상호 토론도 되고 의견도 서로 교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의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회의장은 도청 방지 장치가 되어 있죠. 과거에 재판관들 평의 내용이
언론에 이제 보도된 이후에 도청 방치 장치를 하고 평의가 있는 날 중요 사건은 그 3층 전체를 블락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접근 못하게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의하는 동안에는 3층이 재판관들 방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거 이제 재판관실에 있는 연구관이 있는데 그분들 외에는 3층에서 이제 평의실은 당연히 못 가는 거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연구관이 써놓은 연구 보고서를 갖고 평의를 하다가 재판관들 사이에 이제 보고서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주심 연구관을 한번 와보라고 해라. 그래서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이제 주심 연구관이 떠난 후에 계속적인 평의가 있었던 경우는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어느 정도 지금은 다 결론이 난 상태면 이 결론 작성은 주심 재판관이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누가 원래 재판장이 하나요?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연구관을 통해서 초안 작성을 하고 주심 재판관에게 보고하면 주심 재판관이 전체적으로 다시 다 다듬고 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 초안이 작성되면 다른 재판관들 전부한테 회람을 하게 됩니다. 돌려서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결정 이후에 어느 부분에 뭐 추가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할 부분이 있으면 각 개별 재판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주심 재판관이 그것을 모아서 수정하거나 가필하거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뭐 다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는 별개의 의견을 쓰겠다. 아니면은 뭐 결론이 다르다면은 뭐 소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쓰겠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그 의견을 제시하는 재판관이 본인이 작성을 해서 결정문에 이제 놓고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럼 헌법 재판관들은 지금쯤 평의가 끝났다면 이게 몇 대 몇이거나 이렇게 만장일치거나 뭐 이런 게 나름대로 다 알겠네요. 저는 당연히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결론이 났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 났고 지금은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8명인데 8명 다 이제 어떻게 될 거다. 그 결론을 머릿속에 넣고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겠네요. 지금 결론이 나야 결정문을 정교하게 다듬을 수도 있고 자기 의견을 소수 의견이나 개별 보충 의견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 결론에 이르게 된 결정문에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혹시 보충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시간에 아마 추가되거나 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간에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 주심이라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보수 성향을 가졌다고 지금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재판관 개인의 성향이 주심인데 거기에 어떤 결정문이나 이런 데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도 많이 하는데 그런 여지들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정문을 누가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뭐 톤이 업이 될 수도 있고 좀 다운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될 수도 있고 뭐 어느 부분이 좀 빠질 수도 있고는 하겠죠. 그렇지만 재판관들이 판결을 통해서 뭐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파면이다 아니면 기각이다 그러면 그 파면에 이르게 된 결정 이유를 전체적으로 적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뭐 누가 작성하더라도 그 법이라는 게 판결 이유라는 게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론이 법적으로 이게 왜 헌법에 위반되고 왜 이것이 중대한 위반이고 왜 파면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왜 기각이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정합성을 이루기 위한 어떤 결정 이유가 되기 때문에 아마 뭐 특정 성향의 재판관이 뭐 초안을 작성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변화는 없다. 다만 뭐 결정 초안을 작성하는 재판관의 어떤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뭐 강조되거나 빠지거나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결론 나오고 정리된 거를 또 회람해서 딱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크게 편차가 있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예, 뉘앙스 정도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지. 왜냐하면 다른 재판관이 이의가 있으면은 절대 선고가 못 되거든요. 네. 8명의 관여한 재판관이 그 결정문에 대해서 모두 오케이라는 컨펌이 있어야만 선고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8명이 지금 재판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사실 국회 다 통과가 되고 임명을 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늦어졌어요.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보수 쪽, 극우 쪽에서는 그 사이에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 변론도 지금 요청할 것도 지금 안 하는 쪽으로 됐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5대3으로 기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쪽에서는. 근데 이런 이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이렇게 내피셜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마 재판관 임명 가능성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좀 놀랍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그 권한 침해다, 위헌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법치국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최고사법기관에서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 네. 놀랍고요. 우선 나중에 이거는 이 사태가 좀 정리되면 반드시 네.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최상목 대행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 네. 마은혁 재판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은 8명의 재판관으로 그냥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혹시 헌재 내부에서 뭐 5대3, 네. 뭐 파면 5, 뭐 기각 3,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파면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6명이 모자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아마 한간의 소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쪽 구구층하고 윤석열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대로 하면 좀 빨리 나야 되는데 헌재가 좀 늦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재판관 임명을 기다려서 하려고 늦추고 있다. 이런 내피셜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글쎄, 참, 저는 뭐 제가 그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아마 억지로 만들어서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변론은 이미 종결이 됐고요. 비록 마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헌재가 결정을 내렸지만 대통령이 하지 않는 한 네.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한정 네.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정이 내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새로 임명할 가능성은 없고, 또 지금 당장 임명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여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지금 사건의 성숙도로 봐서는 이미 시간이 지났다. 네. 그리고 사실상 평일까지 끝났다고 지금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평결이 끝나면 선고 전에, 평결이 끝난 후에 선고 전에 임명이 되더라도 참여하고 싶어도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판결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알 수가 모르는 없죠. 거지만 네. 어떤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있고 결정문 지금 작성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판결이 끝나면 임명이 되더라도 지금 참여할 수가 없다는 안 거죠. 됩니다. 그거는 이미 이제 서명 날인만 남은 건데 그거를 다시 새로운 재판관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뭐 심판의 어떤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재판관들 자체도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이제 최상목 대행이나 노리는 거는 마은혁 재판관이 진보로 분류되니까 어차피 거기다 머릿수를 한 명 넣으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계속해서 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최상목 대행의 이런 헌법 무시 책임 나중에 물으려면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이거? 명백한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예. 헌법재판소 법에 헌법재판소가 권한적인 심판 청구에 어떤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제 부작위에 네네.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 헌재 결정에 따라서 자기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네.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 있어서 직무유기라는 게 구체적인 자기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다. 네. 우리 헌정 질서에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헌법재판소인 헌법기관의 재판관의 구성권을 실적으로 국회에 3인을 줬단 말입니다. 네.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이런 헌정 질서의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헌법기관의 어떤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한 거,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네. 부작위. 위법 행위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뭐 아마 본인도 그걸 네. 충분히 각오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게 자칫 선례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게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습니다. 임명을 안 해버리는 뭐 거. 대법원장이 지명했는데 재판관 임명 안 한다거나, 네. 뭐 예를 들어 대법관도 마찬가지. 대법관 지금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저 누구죠? 마 재판관. 네, 네, 맞습니다. 대법관하고.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어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지 않고 있으면 이 헌법기관 구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물론 뭐 임명하지 않는 거를 강제할 수 있거나 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히 네. 국가기관인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죠, 사실은. 네.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파면이 되고 정권이 뭐 교체된다든지 아니면 새 정권이 어찌됐든 간에 들어서면 이건 정리가 한 번 더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네.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떤 내란 특검이 된다면 또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 외에 또 거부권 행사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뭐 한 달 조금 좀 넘은 것 같은데 벌써 오늘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8번을 행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우선 이 법률안의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됩니다. 네. 이제 대통령제하에서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게 법률안 거부권이거든요. 근데 법률안 이번에 명태균 특검법을 무슨 이유로 거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는 법을 집행할 뭐 예산이 없다든가, 네. 법 자체 내용이 위헌적이라든가, 뭐 이런 명백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 헌법 질서에 위배될 때, 이런 경우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그런 경우에만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이 네.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해가지고 법 거부권 막 행사하면, 예를 들어서 네.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했을 때 4년 동안 법을 만들었는데 뭐 다 거부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외적으로 행사되고, 더군다나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민족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제한적인 범위에서 그렇죠. 소극적으로 행사가 돼야 되는 현상 거죠. 유지적이라거나, 그에 비해서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민족 정당성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법률안 거부권은 더욱더 그렇다. 네. 근데 최상목 대행은 법률안 거부권은 거침없이 행사하면서 지금 내란 특검법 2개 했고, 네.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까지 네. 4개입니다, 벌써. 명분도 없이 네. 이렇게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은 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당연히 해야 될 거를.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무슨 폭동행위가 있고 뭐 국가 운영이 막 그냥 차질 나서 어떤 혼란이 있을 정도로 보이는 혼란이 없지만 명백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네. 그런 점에서 이거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규범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법적인 판단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이거는 이제 직무유기로 어떤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그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본래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적극적 형성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소극적 현상 유지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만 되어 있지 뭐 헌법이나 법률에 권한 행사의 범위나 권한 행사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적 비판이나 뭐 규범적 비판은 가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까지는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네. 처벌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거의 거부권 정권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만 해도 25번, 한덕수 전 총리 6번, 최상무 권한대행 오늘 것까지 8번. 그래도 무려 지금 39번을 거부권 행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29번의 탄핵 소추가 있어서 국정이 마비됐다고 그러는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39건의 네.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네. 정말 의외로 하여금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제 8년 전에 박근혜의 탄핵 심판 사건을 지켜봤고, 박근혜 탄핵 파면되는 것도 지켜봤기 때문에 웬만한 법률가들은 8대0을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예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변수들이로 보이는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랄까, 갑자기 돌출된 일들이 생겼거든요. 뭐 윤석열 구속 취소, 석방 이런 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까요, 결론에? 저는 일단은 영향을 줄 수 없다. 네네. 뭐 법 이론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인이 있다면 뭐 영향을 주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석방은 구속기간 만료 후에 공소제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 구속, 뭐 재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는 전혀 뭐 형사재판하고 다르니까 이게. 네.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에 의문이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탄핵 심판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를 했던 구속 기소된 뭐 군경의 주요 수뇌부들의 뭐 수사관계 서류가 증거로 채택된 것은 있어요. 네. 그러나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공수처가 뭐 만에 하나 정말 수사권이 없더라도 탄핵 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 많이 이제 우려하는 게, 혹시 석방됨으로 인해서 탄핵 심판의 어떤 결론이나 선고 시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저는 법 이론적으로 영향을 미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네. 사실관계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우리 노 변호사님 이제 헌법재판연구관으로 17년을 일하셨으니까 완전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 일반인들, 특히 이 윤석열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석방되고 나니까 지금 이제 기가 살아나면서 기각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헌법재판소가 당초에는 늦어도 오늘쯤에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선고를 하지 않을까 했다가 이렇게 늦어지니까, 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 영향을 받아서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상관이 없다는 얘기이신가요? 저는 이론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탄핵 심판은 직무집행 중 위헌 위법 행위를 하고 그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해서 대통령을 임기 중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그럼으로써 헌법 질서를 수호 유지하는 게 이제 탄핵 심판 제도의 본질이고 네. 형사재판은 대통령의 내란 범죄 행위를 국가 형벌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제도의 목적과 본질,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헌재법에도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구속 취소나 그리고 석방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형사재판의 문제라는 예. 거잖아요. 근데 그렇긴 해도 검찰이 이제 어제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법에도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포기했고 법원 행정처장도 오늘까지 남아있다 기간이 직승에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저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이 너무 경솔했다. 네. 법에도 명확하게 날로 되어 있으니까 날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우선 맞고 또 그것이 수십 년간의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선 실무 관행과 확립된 법리를 좀 존중을 해서 좀 신중하게 평가를 했었어야 되고 설령 본인이 시간 계산이 오히려 피고인이나 인권보호 차원에서 맞다 그러면 그냥 덜컹 석방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상급법원에다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날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다. 위헌 요소가 있으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법문에도 반하고 실무에도 반하는 걸 덜컹 석방을 네. 해버리니까 이제 이런 혼란을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검찰도 기존의 법문에 따라서 날로 계산을 했고 네. 지금도 뭐 그 기준에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수사팀도 그렇고. 그러면 검찰은 현행법이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행법에 따라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위헌 요소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어요. 네. 상급법원에. 네. 그게 검찰의 기본적인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태도지.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네. 섣불리 위헌이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우리는 위헌이기 때문에 즉시항고하지 않는다. 거기 헌법재판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죠. 아니고요. 집행기관이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 우리 법제도는 법원이든 검찰이든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헌재로부터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런 이례적인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검찰이 많은 비난을 받고 또 그거는 지금 실무에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즉시항고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거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어야 된다. 네. 그게 행정기관으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검찰이 법이 그대로 있는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뭐 위헌성이 있어. 우리 이거 적용하지 않겠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이 즉시항고 기한도 7일로 돼 있는데 이것도 140시간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윤석열에 대한 석방주의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 이제 파면이 되면 헌재에서 파면이 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굉장히 쿠데타 이런 내란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범죄자인데 밖에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구속시키려면 지난번처럼 또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에너지 낭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신병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여전히 지금 현 재판부가 석방을 했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로서 그렇죠. 공소제기된 사람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 범죄라는 것이 우리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 제일 먼저 나오는 범죄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거고, 그리고 실제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시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한 사람들, 죄책이 더 낮은 사람들이 구속돼 있다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대통령은 당연히 구속사유, 구금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의 재판부가 신병을 확보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만약 파면이 되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로 다시 기소가 될 수 있고 공장이 변경이 되겠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의혹 제기되거나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새로운 사건들로 인해서 별도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파면이 되면은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없어지는 거네요. 경우도 아주 기초적인 경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지금 경호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난번처럼 난리가 있었지만 아마 파면된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법원이 아까 이제 직권 구속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하신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검찰이 빨리 이제 다른 여타 범죄로 수사를 해서 바로 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판례기 되면 또 검찰도 눈치를 봐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겠죠, 뭐.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그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이 기각되고 다 8대 0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구구 쪽에서 상당히 긍정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탄핵 어떤 심판의 어떤 결론의 어떤 예비적 신호,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게 좀 있었습니까?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저는 대통령 탄핵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볼 수는 없고요. 헌법재판소로서는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및 위법 여부, 그다음에 파면 여부를 그냥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유의미한 결정은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그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문에 그런 구절이 명시적으로 돼 있어요. 검사 탄핵 사건에서 피청구인 즉 검사들이 주로 이번 탄핵이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탄핵이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 의결을 해서 권한을 정지시킨 것이므로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안 받아들여서 그 부분은 안 받아들여서 그래서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특정돼 있고 탄핵 소추 의결이 법정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이상 탄핵 소추권은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설령 그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서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탄핵 소추권에 국회가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탄핵 소추의 남발로 인해서 국정마비가 왔고 그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했지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여러 번 했지만
그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것이 탄핵 소추권의 남용은 아니다. 네. 그리고 뭐 남용이라고 했어도 그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네.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게 그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하는 게 아까 말했던 줄탄핵에 대해서 이제 뭐 대국민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어떤 주장들을 펼쳐왔는데 그게 여지없이 깨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좀 간접적으로 비판했다고 그럴까요? 네.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좀 한덕수 총리 건이 지금 탄핵 심판 사건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저쪽에서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 건을 더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지연 전략이죠. 네. 이걸 늦추기 위해서 지연 전략인데 이 부분은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지금 결론이 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글쎄 뭐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뭐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가공동체 그리고 우리 국민들 헌법재판소 제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은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우선적으로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보면 4월 18일에 두 분의 재판관이 이제 퇴임을 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촉박한 측면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와 함께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된다는 논리적인 뭐 그런 네. 근거는 없습니다. 네. 뭐 지금 국민의힘 여당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기각되면 권한이 회복되는 것이고 잘못된 탄핵소추 가결로 인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재판관 2명을 임명한 네. 것이 이거 무효하냐? 그런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것은 안 된다. 뭐 네. 불법이다. 아니면 위법이다. 그러면서 뭐 헌재 결정에 어떤 하자가 있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건 법리적으로 맞진 않아요. 네, 그렇죠. 탄핵소추가 가결이 돼서 권한이 정지되면 권한대행이 와서 하는 거고 네. 탄핵소추가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그 총리의 권한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 불과한 거지. 네, 다시 과거로 소급해서 모든 행위가 무효화되는 네. 것은 아니다. 네, 그러면 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뭘 이론적으로 잘못 알고 그런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네. 억지 주장을 위한 그렇죠. 또 하나의 어떤 뭐 거리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윤석열 측에는 여당에서 그런 아까 그런 알면서도 이렇게 억지 주장들이 지금 많죠. 뭐 계속 그랬죠. 네. 탄핵 심판 내내. 네. 근데 한덕수 총리 건 어쨌든 연동이 돼 있다고 볼 수는 있나요? 아니면 아예 그냥 아까 말씀하신 별개인가요? 별개로 봐야 돼요? 대통령 탄핵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결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같은 날 선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그거는 뭐 그 선호는 네.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온 국민이 눈 빠지게 네. 애간장을 태우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 감사원장 검사 탄핵을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의문을 갖고 있어서 과연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 정말 밀도 있게 네. 밤새워서 지금 고민하고 심리하고 있느냐에 대한 네.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윤석열 측에서 이제 예상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절차 문제를 물고 늘어졌으니까 어떤 결정문이 나오더라도 뭔가 그 전에 어떤 절차에 대한 문제라든가 뭔가 트집들을 계속 잡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예상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탄핵 심판 내내 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뭐 여당 측에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재판관들의 뭐 성향이나 뭐 친인척 관계를 이유로 부당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매우 위헌적인 행위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의문적인 게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뭐 검찰 수사 기록을 네. 증거로 채택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미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그 증거능력 부여에 관한 법리를 이미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가 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증인을 선택적으로 채택해서 신문을 했다느니,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했다느니, 네. 대통령 본인의 뭐 반대 신문권을 제한해서 결국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재판은 기본적으로 재판의 주체인 재판관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위법한 행위인지를 알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재판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제한하거나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어떻게 증인신문 방식을 택할지는 완전히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네. 봐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재판을 10년, 20년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주장한 내용들은 다 부당한 주장이고, 네. 그걸로 인해서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중요 대목들은 다 짚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측에서 지지율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지율을 내면은 이제 그게 이제 국민들의 신임이 어느 정도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기준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참고하라고 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정도 지지율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뭐랄까 인용하면 안 된다, 이런 압박용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선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네. 미쳐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재판은 헌법 수호기관인 구성원인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 국힘에서 낸 그 여론조사에 관련된 탄원서라든가 그 결과는, 물론 재판관도 사람이니까 참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여론이나 일시적인 여론이나 외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재판의 어떤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 중대한 위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는 이 지지율 같은 게 조금 참고가 되나요? 과거에도 보면 이제 박근혜 탄핵 사건 보면은 국민의 이미 그 신임을 위반한 게 그때도 거의 70% 이상 그렇죠. 나왔으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뭐 법 위반의 중대성 평가의 기준이 되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어떤 배반의 어떤 정도를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네. 탄핵 심판에서 어떤 피소추자, 피청구인을 직위를 박탈할지 말지 여부는 그 해당 법 위반이 얼마나 중대하냐, 이거는 규범적인 평가거든요. 법적인 평가의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정 질서에 대해 미치는 해악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지, 지금 현재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일반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가 거기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서 더 이상 대통령의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냐는 이 둘 중에 하나만 되거든요. 네. 일정 부분 이것도 규범적 평가입니다. 재판관들이 봐서 이 정도면 도저히 국민이 신임을 배반했다는 것은요,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을 때 당신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신임을 준 거예요, 믿음을. 근데 그걸 배반한 정도가 이 법 위반 행위로서 나타나는 게 얼마나 배반했냐는 거지. 지금 지지율에서 신임이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건 신임이 배반한 게 아니다,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지지율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죠. 아직 그 헌법 재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규범적 판단이고 법적 평가고, 대통령이 과거 해온 행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규범적이고 법적 평가지, 외부의 지지율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참고 자료 내지 지표로는 재판관들이 활용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뭐 이제 거의 다 정리하고 있고 결정문 쓰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쭉 반추해서 보면 공개 변론 반추해서 보면 혹시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랄까, 그러니까 헌재 어떤 결론을 좀 명백하게 유추해서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이라고 하면 어떤 게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재판관들, 문영배 헌재수장이 첫 변론기인가요? 3회 변론기일에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딱 두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최상모 기재부 장관한테, 국가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예비비 예산에 관한 거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었느냐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전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사를 동원하더라도 국회의 권능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번에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군경으로 하여금 국회를 점거봉쇄한 겁니다. 그 계엄 포고령에도 그게 나타나 있고요.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막은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계엄이 적법하고 좀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 국회의 권능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상정하고 있었다는 것, 결국은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사실상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장기집권 체제를 꿈꾼 이른바 그 본질이 친위 쿠데타 아니냐, 이거를 물어본 것이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이 한 얘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 호수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이다. 이건 유명한 명언이 돼버렸죠.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이 계몽됐습니다. 이건 참 이런 중대한 엄숙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정을 참 희화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 부분, 김계리 변호사가 그 맨 마지막 변론이었던 것 같은데, 쭉 얘기한다면 나는 계몽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한편으로 코미디 같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너무 궤변으로 일관했고, 너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을 왜곡하고 계속적인 그런 주장을 했어요. 사실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호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같은 변호사지만. 그렇죠. 논리적으로 뭘 대기가 굉장히 옹색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다, 국민에게 호소하고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호를 하다 보니까 급기야는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나는 계몽됐습니다라는 참 웃지 못할 참 변론을 한 것이 아닌가, 참 씁쓸합니다. 하여튼 이제 인터뷰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고 1시간 정도 됐고요. 예정된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제 사실은 그 총평을 한번 해주십사 했는데 금방 어느 정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답변에. 추가로 혹시 국회 측이나 윤석열 측의 변론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평가해 주실 부분. 대리인단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헌정 체제가 다시 원상으로 이제 회복돼야 되고,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적 회복력이 있는 나라고 그래서 신뢰를 한다는 건데,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느냐가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런 비상적 상황에도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절차가 있다라는 데모크래틱 리질리언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어떤 저력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국민들 간에서 국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립과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찬핵의 찬성과 반대로 상당히 많이 격화되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한 약속이 바로 헌법이에요.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직무집행 중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을 탄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비록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걸 존중하고 승복하고 새롭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는 다시 유지되고 존속되고 굴러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떤 갈등 치유의 시간들이 또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하여튼 이제 헌재 선고를 선고가 임박한 상태에서 그동안의 어떤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헌법 재판소에서 17년간 일해오신 노희건 변호사와 어떤 여러 가지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